저는 82년생으로 4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1억을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자랑하러 나왔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결혼도 40 넘어서 하고 임신이랑 출산도 마찬가지니까 한참 늦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 늦은 지각생이가 이번 생은 너무 뒤쳐져서 망했어 라면서 좀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나요? 누군가는 요즘 며칠 몇 날 고민과 걱정이 늘어나서 이렇게 힘든 때였는데 이 10분짜리 영상으로 갑자기 해결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2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전에는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수험생 나부랭이로 시간을 보내고 18년도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졌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가끔 찾아오는 집중력이 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잘 잡아내면 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두 번째, 합격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합격만 하고 나면 이 기간들은 다 합격 서사에 포함이 되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마인드. 그런데 10년이나 이렇게 같은 신세일 줄은 몰랐던 거죠. 막상 이제 수험생활도 이제 관두고 나서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울고, 그래도 다행히 전혀 공부했던 거랑 상관없지만 그런 무관한 업종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던 수험생이 거의 상시모집하는 고객센터에 근무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전화를 받느라고 초반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회사가 그래도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 말고 첫 직장인이 무조건 3년은 닥치고 일하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퇴근할 때 초반에는 몇 번 울다가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힘들면 욕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회사 시기는 또 빠르게 흘러서 3년이 지났고 저는 우수 상담사로 뽑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하는 콜센터는 매일매일 실적 체크하고 분기별 업무 시험도 요구합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추가해서 내부 경쟁으로 줄셈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S, A, B, C, D, E 마지막 2등급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면은 급여가 거의 최저시 수준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엑시트라는 책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직업은 부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고 회사에서 아무리 작은 역할을 맡더라도 상관없다. 이 내용을 위해서 저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신용카드는 이렇게 급여를 초과할 정도로 쓰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만하면 지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한 3년 차에는 형부한테 1,4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 차에는 제가 한 2천만 원 안 되게 돈이 있더라고요. 모아놓고 보면 저는 엄마 집에 살았는데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은 셈이니까 사실 지출 관리를 그렇게 막 잘하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땠겠어요? 뭐 여전히 그랬어요.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서로 돈이 없다 보니까 제 엄마 집에 그냥 계속 살았고요.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낭비벽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빡빡하게 이렇게 지출 통제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3년 만에 1억이 모아졌어요. 여기까지가 뒤늦게나마 제가 1억에 도달했던 과정이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둘이서 같이 벌지만 신랑이랑 저랑 연봉 차이가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크기보다는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소비가 바뀐 거예요. 제가 선 봤을 때 신랑이 마음에 들었는데 차였어요. 그랬는데도 다시 연락을 해서 잘 된 경우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락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은, 그 순간은 지금도 좋아요. 아무튼 정서 관리가 잘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환경 중요, 마음 챙기기 중요. 여러분, 결혼해야만 돈을 잘 모은다 그런 거 아니고요. 싱글이어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복한 환경 속에 있으면 돈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해요. 두 번째는 1억에 대한 제 오해입니다.
그걸 모았다고 해서 제 상황이 막 이렇게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부부는 출퇴근을 하고 이제 오히려 육아까지 추가되어가지고 개인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물론 1억으로 인해서 수입이 추가가 된 부분은 있어요. 저는 한 연 7% 정도이고요. 이걸로는 뭐 사실 어떻게 일상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었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투자를 몰라도 1억까지는 모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저는 1억을 중간중간 이렇게 몇 번의 적금, 그리고 그냥 공용 통장에 돈을 그냥 놔두는 정도로 해서 1억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속도로는 제가 원하는 금액이 10억인데 27년이 남은 거예요. 한 20대 정도라면은 그냥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이 27년 동안 뭐 아프거나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가 크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좀 속도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이려면은 일단 공부는 해야겠구나. 투자 공부든 뭐든 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대에 1억을 처음으로 모아보면서 알게 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는데 환경과 마음 챙기기 완전 중요하다. 두 번째, 1억 원으로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1억 원 이후로는 투자 공부도 필요하다. 실패한 10년 묵은 수험생이었던 제가 3년 만에 1억을 모아보니까 엄청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는 이건 새로운 출발점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또 나는 이제 1억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나만의 정답을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1억을 모으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과 꿀팁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에 담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